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커터널 구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터널 구조. 커튼과 같은 월이죠. 월벽이라는 거죠. 커터널 구조. 이 커터널 구조는 과거에는 비내력벽 개념의 용어였었습니다. 그런데 역사부터 간략하면 과거에는 비내력벽의 개념이었습니다. 비내력벽인데, 현재는 일반적으로 이것을 보통 커터널 구조라고 합니다. 이 커터널 구조는 이 건물에 이 데드로드 사중을 갖다가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 사중을 감소 목적으로 무엇을 하는가? 외벽을 갖다가 공장 제품으로 조립하는 겁니다. 외벽을 공장 제품으로 조립하는 겁니다. 조립하는 것. 이것이 바로 커터널 구조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중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사용해 준 겁니다. 데드로드. 바로 고정하중을 외벽을 갖다가 콘크리트나 벽돌을 이용해서 63빌딩이나 롯데월드, 제2롯데월드를 짓는다가 무게가 무신장 나간다는 거죠. 이걸 줄여주기 위해서 조립하는 것을 우리가 커터널 구조 이렇게 칭합니다. 이 커터널 구조는 그래서 간단히 알아두실 것이, 그러면 어떤 특성 개념이 있느냐 측면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커터널 구조를 하게 되면 특징은 이런 특징을 가집니다. 이 기계화 시공으로 외벽을 조립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기계화 시공으로 인해서 공사 기간은 많이 단축되죠. 공사 기간 단축, 공기 단축을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기계화 시공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가설 공사들이 간략화됩니다. 비계 작업 끝은 이 가설 공사 대표적인 게 비계 이런 공사, 가설 공사가 줄어듭니다. 감소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왜 기계화 시공하면서 이런 특성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커터널 구조는 이겁니다. 자치하고 외력은 받아주지만, 이 건물의 하중, 고정하중하고, 그 다음에 하라중은 이 분담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담하지 않는 벽입니다. 분담해서는 안 된다는 건, 고정하중이나 하라중, 건물의 무게인, 뼈대의 무게인 고정하중이나, 적지하중. 그러면 상부 커터널 하중 같은 것은 이 커터널이 담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 측면을 알아두시고요. 다른 말로 요거 상부 커터널 하중. 이 커터널의 하중을 커터널이 분담하면 안 돼. 이 하중을 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지지해서는 안 됩니다.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알아두면서 그 설치 형식 분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팬들 방식, 격자 방식, 선대 방식, 피보 방식 해서 4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겁니다. 스팬들은 보통 가로 방향을 많이 제가 강조한 거죠. 스팬들은 보통 보통 이렇게 된 것이 보통 스팬들이라 하죠. 여러분들 문 같은데 이런 식으로 또는 차양 밑부분에 보면 이렇게 길게 이렇게 골 형태로 이렇게 쭉 옆으로 이렇게 쭉 가는 형태죠. 이걸 보통 스팬들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스팬들 방식이 있고 스팬들 방식. 그래서 이 스팬들 방식은 포인트가 얘는 명심하실 것이 무엇이다? 가로 방향으로, 이 포인트를 둔 겁니다. 얘는 가로 방향으로 포인트를 둔 것이 스팬들 방식입니다. 그런데, 거기 선대 방식을 먼저 보십시오. 선대 방식.
선대 방식은 조립할 때, 자, 이렇게 조립한 형태죠. 이 선대 멀리온을 갖다가 이렇게 둔 거죠. 멀리온. 원래 이것을 만들어가, 보통 이 멀리온을 갖다가 이제 강제로 이렇게 만든 거죠. 강제로 이렇게 접어서 만들어가지고 이 판을 이렇게 세로방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틀을 댄 거죠. 선대 또는 멀리온 해놨죠, 영어로. 이것은, 자, 이 중간 이제 틀을 댄다고 보시면 되죠. 중간 틀을 대놓고, 여기에다가, 그래서 이거는 수직 방향에 포인트를 둔 겁니다. 수직으로 두고, 여기는 조립한, 그럼 나중에 요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수직 부분이 보이게 해서 여기에다 이제 조립을 딱딱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수직 라인을 강조한 것이, 수직으로 이제 선대를 설치해 수직 라인을 강조한 것이 선대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기 바로 이제 격자 방식. 그러면 이 격자 방식은 요거 이제 설치한 데에다가 이렇게 나눠서 봅시다. 자, 그러면 현재 이 가로로도 이렇게 되어준 거죠. 가로로도 격자 형태 되어줘가지고 설치하는 것이 격자 방식입니다. 그러면 선대 방식은 수직으로만 멀리온을 설치한 거고요. 선대를 설치해서 한 방식, 선대 방식이라고 하고, 격자 방식은 이 설치하고 가로로도 대주면서 설치한 것이 격자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피복 방식은 전체로 완전 피복한 거죠. 우리 옷 입는 것처럼 외부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 것을 우리가 피복 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 설치 형식은 4가지 정도에 일단 스팬들을 선대 방식, 격자 방식, 그리고 자, 피복 방식 형태가 있더라고만 간단히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자, 그래서 이제 주의사항에 보시면 주의사항에서 층간변이, 자, 그래서 풍압이나 바람이라든지 지진이 발생됐을 때 층간변이가 아래층 위층 간에 층간변이가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고려를 우리가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니은 클리어런스라는 것은 원래 여유 공간을 클리어런스라고 하죠. 이제 여유 공간을 어느 정도 가져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방로 대책. 특히 이 커튼홀은 외벽이니까 외벽이 갖춰야 될 조건을 갖춰준대. 외벽. 그러면 외벽에서 무슨 현상이 된다? 결로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이 결로를 방지하는 방로 대책은 결로 방지 대책을 방로 대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외벽 조건이니까 자, 이런 결로 방지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외벽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단열도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6미상의 이중유리, 복층유리 사용하라는 거죠. 그래서 외벽이니까 결로 방지도 돼야 되면서 단열도 돼야 돼. 단열, 연료를 차단하는 것이 단열이죠. 그래서 6mm에서 이중유리가 바로 무슨 유리다? 복층유리를 페아글라스라고 칭하죠. 그래서 이 페아글라스 복층유리로 공사하든지 아니면 열선 흡수유리를 쓰든지. 그러면 열선 흡수유리 개념은 이겁니다. 자, 열선이라는 것은 적외선을 뜻합니다. 열선은 적외선이죠. 적외선. 보통 파장이 자, 780에서 3000 나노메타의 파장이 적외선입니다. 적외선이 역할을 우리가 적외선을 다른 말로 열선이라고 칭하는 거죠. 그러면 이 적외선 열선이 어떤가? 빨래 건조가 이것 때문에 되는 겁니다. 빨래 건조라든지 또는 온도 상승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적외선 파장 때문에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최근에 유리 커튼홀을 많이 쓰다 보니까 외부에서 적외선이 들어오면 자, 겨울철은 좋지만 여름철은 냉방부와 증감 요인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상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열선 흡수 유리를 쓰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이 유리가 나오는데 이 로이 유리라는 것은 자, 로이 유리는 로 MECBG 자 클래스라는 걸 줄여서 로이라고 하죠.
로자 땄고, 에미시비지 이자 딴 거예요. 에미시비지 이자를 딴 거예요. 그래서 로이율이라고 칭한 겁니다. 그러면 로이율이는 어떤 원리인가 하면 이겁니다. 자, 이렇게 태양열이 들어오게 되면 태양열 중에 온도를 상승시키는 것이 바로 뭐였는가 하면 바로 적외선이었어요. 그러면 이 은으로 코팅을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보통 은으로 코팅을 합니다. 은으로 코팅을 해가지고 이 적외선을 갖다가 이 열선을 갖다가 반사시켜 버리는 거예요. 실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반사시켜서 여름철에 이 냉방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목적으로 제작된 유리입니다. 로이유리가. 초창기에는 이걸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로이유리 개념이. 그래서 에너지를 반사시킵니다. 그래서 로이유리가 보통 에너지 절약을 가졌는데 일반 판유리에 비해서는 32%의 에너지 절약을 가져오고요. 그래서 일반 판유리에 비해서는 32% 에너지 절약이 돼요. 판유리에 대해서는 32% 에너지 절감을 가져와요. 에너지 절감을 가져올 수 있는 거고, 보통 일반 복층유리가 로이 복층유리에 비해서 로이 복층유리가 한 6% 에너지 절감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 목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 바로 로이 유리입니다. 그래서 얘는 에너지 절약 목적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에너지 절약 목적으로 제작된 유리가 바로 로이 유리입니다. 한번 이건 앞으로 시사성이 있으니까 한번 공부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해주는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략히 보시면 요새 에너지 관련된 것이 많죠. 그래서 시험에 뭐 친환경 건축도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폭이 자꾸 이제 시험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도 한번 에너지 평가사라는 이제 시험도 쳤기 때문에 한번 기억하십시오. 에너지 절약 목적으로 로이 유리가 제작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단열 개념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차음성도 있어야 되죠? 차음도 대줘야 될 겁니다. 차음 개념이 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차음 같은 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차음 개념으로 하기 위해서 복층유리 이런 거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차음하기 위해서는 이런 복층유리라든지 폐학을 놔서 아니면 이중창호나 이런 삼중창호를 갖다 이중창호나 이런 삼중창호 형태로 이렇게 설치하는 거예요. 공간을 두어서 이런 형태로 설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입체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체 구조에서는 거기 막구조하고 그 다음에 이 막구조에서는 시험이 나올 만한 게 공기막 구조인데, 이 공기막 구조가 이미 출제도 됐었죠. 그래서 이런 공기막 구조를 위주로 많이 해주면서 다른 지금 현재 타 시험에서도 많이 나오는 형태가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수 구조나 이런 셀 구조 이런 것이 나왔고요. 근데 현재 나오지 않는 구조도 한번 보시죠. 스프링 프레임 구조나 이런 아치 구조도 우리가 공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 부분은 특수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체 구조는. 자, 입체 구조라는 것은 이런 하중이나 외력을 입체적으로 저항하는 구조가 바로 입체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입체 구조에서 제일 먼저, 공기막 구조를 먼저, 막 구조 중에서는 얇은 막을 이용해서 하중을 지지해 주는 것이 막 구조죠. 그래서 이 막 구조 중에서는요, 시험 낼만한 것이 공기막 구조밖에 사실 없죠. 이 공기막 구조가 가장 시험에 나왔어도 앞으로 이 공기막 구조가 유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이거죠. 공기막 구조는 쉽게 풍선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풍선 개념. 풍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배를 생각해도 되고요. 그럼 여기에 압축 공기를 갖다 얘를 넣었다 이겁니다. 압축 공기를 넣게 되면 이 막이 팽창해질 겁니까? 그러면 이 막은
이 당겨질 수밖에 없어. 안에 공기를 넣어놨기 때문에 과압해서 넣거나 이런 공기를 넣어놓게 되면 이 막은 내부에 공기를 넣어놓다 보니까 이 막이 인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인장력, 잡아당기지는 힘, 인장력을 받고 이 공기가 사실 압축력을 받도록 설계한 겁니다. 압축을 받도록 설계한 거. 이것이 공기막 구조입니다. 공기막 구조. 그래서 거기 공기막 구조가 있죠. 밀폐된 공간의 내부에 공기를 불어넣어서 자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체는 바로 인장력을 보통 받고 막은 인장력을 보통 받도록 설계하고 공기가 압축력 받도록 우리가 해준 겁니다. 그래가지고 외부하고 내부의 뭐다 공기 압력 차에서 지지가 되는 거예요. 내부하고 외부에 내부하고 외부 쪽에 외부와 이 내부에 공기 압력 차로 지지가 되는 겁니다. 공기 압력 차로 압력 차이로 지지가 되는 것 이것을 공기막 구조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공기막 구조의 뭐 장단점이 거기 나오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비교 간략히 해두시고요. 그래서 장점은 이제 설치가 간편하고 안에 바람만 넣으면 되니까 공기만 넣으면 되니까 설치가 간편하고 보관이 편리하죠. 그리고 이제 이 설치제 가설공사 그럼 보통 건물 짓다 보면 바깥에 뭐 비계 같은 파이프 막 설치하고 이런 게 있죠. 이런 가설 공사를 많이 하는데 그 가설재가 불필요하다는 거하고 그것의 내진 성능이 좋다는 개념 측면 봐두시고 그다음에 가볍죠. 경량이고요. 그다음에 공사비 저렴합니다. 근데 단점은 바로 이 바람이 불게 되면 이 막이 되다 보니까 플러긴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공기 조절이 안에 어렵고 그다음 이제 내부에 이제 환기가 어렵다는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공기막 구조고 공기는 자 그래서 이 막은 인장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알아두십시오. 그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다음에 현수 구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구조. 뭐 건물에도 현수 구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보통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것은 저겁니다. 우리 교량에서 많이 보실 겁니다. 현수교를 연상하면서 학습은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보통 현수구 하면 뭐 서해대교라든지 뭐 강안대교 우리나라에서는 뭐 등등 충무대교에서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그 그림도 해놨죠. 현수구조는. 자, 현수구조는 보통 어느 때 많이 현수교 생각하고 공부하시면 돼. 현수교. 그래서 뭐 부산에 있는 분들은 강안대교 보시면 될 거고 수도권에 있는 사람은 서해대교 보시면 될 겁니다. 서해대교. 그러면 현수교하고 사장교의 차이점을 거기 그림으로 그리는데 현수교는 주 케이블을 갖다가 이렇게 상판이 있을 때 교각을 이렇게 세워놓고 이 큰 배들이 지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현수교를 많이 만드는데 밑으로 다리 그러면 여기 교각을 주탑을 이렇게 세워놓고 여기다가 케이블로 이렇게 주 케이블로 큰 케이블로 이렇게 자 지지해놓고 이런 상태에서 소 케이블을 갖다 이렇게 달아맨 형태입니다. 케이블로 이렇게 지지를 시켜놓은 거예요. 케이블로 이렇게 지지시켜 놓은 것이 이 현수 구조입니다. 그럼 이 현수 구조는 이 케이블로 이제 달아맨 구조가 현수구에 케이블로 달아맨 형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케이블에는 뭐가 생길 수밖에 인장력이 작용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압축력은 안 생깁니다. 압축 누르는 힘은 안 생기고요. 잡아당기는 인장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케이블 내부에는 무엇이 생기는가? 내부에는 거기 저항하려고 하는 인장응력이 생깁니다. 응력 또는 뭐 부재력이라고 돼요. 응력 또는 부재력이라고도 칭하는데 지금 뭐 설계 기준 용어가 요걸로 약간 바뀌었기 때문에 뭐 교수님들 아마 이 용어를 많이 쓰겠지만 그래서 이 부재력 개념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 힘이 케이블에 작용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적은 거 가지고 많은 큰 하중을 받을 수 있는 형태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케이블이 일반 철근보다 6배 이상 강도가 아주 좋은 것들을 많이 쓰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케이블은 문제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어떤, 바람, 대표적으로 이제 바람이 강하게 불었어요. 바람. 이 바람이 불정한 이 바람이 불게 되면 얘가, 이 진동이 생겨요. 강풍이 불면, 바람 중에서 특히 강풍이 불게 되면, 이런 진동이 발생이 돼요. 진동이 발생되다 보니까, 나중에 바람의 진동 주기하고 이 케이블의 진동 주기가 같아지면요, 이 공명 현상이 생겨, 공진 현상이 생겨, 이 건물, 자체가, 교량 자체가 붕괴되는 현상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현수 구조인데, 그러면 이제 현수 구조에는 이 케이블이 일반 철근 강도의 약 6배 이상의 강도가 나오는 케이블을 보통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현수 구조에 대해서, 그래서 간략히 간단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명심하세요. 이 로프, 케이블이 무슨 힘을 받는다? 인장력이라는 거, 요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압축력은 작용하지 않습니다. 인장력이라는 측면을 기억하고, 내부에는 인장응력이 발생하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반적 하중 아닌 다른 하중이 만약 이런 불정확한 이런 하중이 작용됐을 때 진동이 발생될 수 있다는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강하게 부는 데는 현수 구조가 적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데가 가덕도 부분이 가장 강한 풍향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가덕도에는 사장교로 설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현수 구조로 거가대교는 현수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서해대교가 이거 생각하면 돼? 서해대교 현수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자, 보통 사장교 형태는 이겁니다. 주탑을 세우고 나서요. 이런 형태가 사장교 형태입니다. 케이블을 갖다가 이런 형태로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이제 맨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사장교고요. 이런 형태가 사장교고, 이렇게 되면 현수교라고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좀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여기 현수 구조에서는 여러분들이 알아둘 것이 2번하고요. 3번 정도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현수 구조는 이 케이블 물량은 별로 없는데 엄청난 하중을 받아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은 이 구조 가지고 강도가 큰 걸 쓰기 때문에 이런 많은 것을 받아줄 수 있는 특징이 있지만 단점은 이겁니다. 강풍에 취약하다는 거, 진동이 발생된다는 점을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셀 구조하고 동 구조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입체식 구조로서. 그래서 이제 이 셀 구조는 셀 구조는 이겁니다. 이게 달걀이나 조개 껍질을 생각하면 되죠. 달걀이나 아니면 조개 이 껍질을 연상하시면 돼. 그 곡면 이걸 이용한 겁니다. 곡면을 이용한 것이 바로 셀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셀 구조의 대표적인 게 바로 시드니 바로 오페라 하우스 돛담배처럼 생긴 거 여러분들이 사진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이 셀 구조는 그래서 보통 상부에서 달걀이라 생각합시다. 위에서 큰 닭이 올라타도 이 달걀 껍질이 파괴되지 않다는 거죠. 거기서 착안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셀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셀 구조는 얇은 막 있죠. 이 곡면이란 이 곡면 내의 응력으로 힘을 다 전달해 주는 거예요. 곡면 내 응력으로 힘을 갖다가 전달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무엇인가 하면 이 셀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통
그거에 비해서 이 재료에 비해서 큰 공간을 유지하는 데 쓸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셀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그 2번 보시면 큰 공간을 덮는 지붕 같은 데 많이 사용되고 있는 셀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4번에 보면 스페이스 프레임 구조가 나옵니다. 스페이스 프레임 구조. 자, 그래서 스페이스 프레임 구조는 쉽게 입체 트러스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입체 트러스 구조. 그래서 보통 이것도 지붕 구조에 많이 이용하는 거죠. 지붕틀 구조에 많이 이용하는데, 근데 이 스페이스 프레임 구조는 축 방향만으로 힘을 받는 것을 핀으로 접합한 겁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나오는 이 스페이스 프레임 구조는, 자, 기억하실 것이, 여기에는, 자, 축 방향력만 힘을 받도록 설계한 겁니다. 꼭 축 방향력만 받도록 설계한 겁니다. 얘는 다른 힘은 받지 않도록 설계한 겁니다. 축 방향력. 요것만 축 방향력 힘은 받도록 설계한 것이 스페이스 프레임 구조입니다. 그래서 핀으로 접합을 했기 때문에 얘는 일반적으로 저것이 발생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단력 개념하고 힘 모멘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구조입니다. 얘는 이런 전단력, 절단하려고 하는 전단력이나 이런 힘 모멘트 개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축 방향력으로만 힘을 전달하는 구조가 바로 이 스페이스 프레임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핀으로 결합해서 우리가 힘을 전달하는 구조 시스템을 스페이스 프레임 구조라고 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알아두실 거는 저 측면을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통 이렇게 많이 돼 있을 겁니다. 중앙에 핀 형태로 해서 삼각형 형태로 많이 짜여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울 역사라든지 올라가는 큰 지붕털이나 이런데 보시면 어떤 형태가 핀지로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핀 형태로 이렇게 꼽혀 있을 겁니다. 삼각형 형태로 이렇게 많이 나갈 겁니다. 부재가 이런 형식은 삼각형 구조로 이렇게 나가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짜 맞춰 나가는 형태입니다. 이것이 되는데,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니은 한번 보시고 트러스 높이를 대략 50% 정도 낮출 수 있어요. 자재량이 감소할 수 있죠. 그래서 얘는 전단력이나 힘 모멘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핀으로 접합해도 휘어지지 않죠. 그런 특성을 가지는 것이 되고 작업이 용이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수도권에서는 지하철이 국철로 지상에 나올 때 그 지붕틀, 큰 지붕틀이나 이런 부분을 이걸로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역사 건물들이 이걸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KTX 역사나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측면을 한번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보시면, 자, 이제 아치 구조가 나오죠. 아치 구조. 아치 구조는 요거는 이제 최근에 시험에 안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봐두셔야 되겠죠. 시험은 의외로 굉장히 폭넓게 공부하는 것이 유리하죠. 그래서 이 아치 구조, 아치 구조 형태는 아치 구조는 보통 원리는 이겁니다. 원리는 보통 아치 형태로, 자, 이런 쌓아가지고 상부에서 오는 이런 수직 하중을 갖다가 아치 축선을 통해서 압축력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아치 축선이 있을 때 아치 축선을 따라서 힘을 갖다가 변형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압력으로, 자, 전달하게 하는 거죠. 지압력, 서로 미는 힘. 이 지압력으로 힘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지압력, 압축력도 여기 하나에 해당되겠죠. 지압력에. 이 지압력으로 힘을 갖다가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힘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아치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치 구조는 기본적으로 이거죠. 인장력을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겁니다.
인장력을 압축력으로 변환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압축력으로 바꾸어주는 구조입니다. 압축력으로 이 변환을 해주는 겁니다. 변환시켜주는 구조가 바로 아치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인장력이 생기지 않도록 한 구조입니다. 얘는 인장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구조가 아치 구조입니다. 근데 아치 구조는 이제 문제가 되는 점이, 자, 이렇게 위에서 작용하다 보니까 아치가 이렇게 있을 때 얘가 벌어지려고 하겠죠? 얘가 누르다 보니까 압축력 준다는데 이게 못 버티고 이렇게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벌어지는 것을 추력이라고 합니다. 이 추력이 이 문제점. 옆으로 이렇게 사람도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벌리고 있으면 자꾸 벌어지는 형태와 같이, 그래서 이는 추력이 문제점의 대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추력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을 고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추력을 그래서 알아두실 거. 이 추력은 기준 잡아두실 거지. 자, 그래서 그 두 번째로 아치 발생 추력은 아치 높이에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명심하세요. 그러면 이것이 아치가 높을수록 이렇게 높게 아치가 높아지면요, 이렇게 높아지면 추력은 적게 생깁니다. 그래서 추력은 아치의 높이하고 이 추력하고는 둘이 반비례 관계가 성립됩니다. 반비례해요. 반비례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아치가 낮아지면 추력은 커지고요. 그 다음에 아치가 높아지면 추력은 작아집니다. 그래서 추력과 아치 높이 관계는 반비례 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추력 지지 방법을 이 추력을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직접 저항할 수 있는 하부 구조를 설치하는 직접 지지 방법이 있고요. 튼튼한 데다가 지지시키면 되죠. 직접 지지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연속적으로 아치를 설치하면 서로 미니까. 그래서 연속으로 설치하면 서로 추력이 생기니까 서로 상쇄가 되겠죠. 그래서 연속 아치를 설치하는 방법. 연속적으로 아치를 설치해버리면 서로 미니까 서로 안 밀리겠죠. 이런 연속 아치 방법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버트레스 나오죠. 지지벽을 설치해주는 방법, 버트레스. 옆에다 보조적인 벽을 설치해주는 거예요. 여기다 벽을 설치해주는 방법이죠. 여기 부축벽을 갖다 설치해주는 거예요. 밀리지 말라고. 여기다 지지벽을 설치해주는 방법. 그래서 버트레스를 설치하는 방법이고, 그래서 보통 저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죠. 버트레스는 부축벽 개념처럼. 그래서 이 버트레스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지벽. 그리고 네 번째, 타입바를 설치해주는 방법.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이 있을 때, 얘가 벌어지려고 하니까 여기에다 된다? 바를 갖다가 절근의 고정을 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타입바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치 구조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하나만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아치가 있기 때문에 아치 구조는 우리 국민상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요. 여러분들이 뭔가 저기 불국사를 가게 되면, 불국사 우리 민족은 좀 알아야 됩니다. 역사에 대해서. 이 불국사에 가게 되면 백운교가 있습니다. 백운교가 있는데, 이 다리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 건축인으로서는 최소한 아셔야 돼. 아치가 이렇게 백운교 다리 같은 보통 청두리 아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통 아치는 이렇게 돌이 되면, 돌로 쌓게 되면 이렇게 돼가 쐐기 형태가 되거든요. 쐐기 형태.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면 돌이 어디인가 위에가 크고 아래가 이렇게 작은 형태예요.
약간 쐐기 모양, 한쪽이 크고 한쪽이 조금 작아지는 거 보통 쐐기라고 합니다. 쐐기. 이렇게 되는데, 위에 다시 이 청돌이 아치가 이렇게 틀어지는데, 돌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여우의 이맛돌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보통 돌은 위에가 커야 되는데, 이렇게 돌이, 이렇게 된 돌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한번 가시면 보십시오. 돌이. 보통 개념하고 돌이 틀려. 그래서, 이렇게 된 돌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위에서 얘는 밑으로만 작용이 돼. 위로 튀어나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밑으로 이렇게 작용이 되다 보니까, 보통 이렇게 큰데, 여기 작고 이렇게 커야 정상인데, 여기서, 여기 바로 내진 설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내진 설계. 그럼 얘가 안 빠져나간다는 거에 위에서 눌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내진 설계상 된 아치 구조가 전 세계에 딱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추력에 대해서 다뤘고, 이거는 공부해놔야 되겠고, 추력과 관련된 것은. 그리고 힘에 대해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요 개념도 혹시나 알아두십시오. 여기 내진 설계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을, 불국사 백운교 돌이, 정확히 좀 아쉬운 분은 낼 수 있겠지만, 요 내진 설계상 이렇게 해놨다는 거, 정리를 한번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저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벽식 구조. 6번째, 이제 벽식 구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벽식 구조. 벽식 구조라고도 하고요. 또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 이 벽을 전단벽이기 때문에 전단벽식 구조라고도 칭합니다. 전단벽식.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겁니다. 얘는 기둥과 보가 설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둥과 보가 설계가 안 되고, 자, 벽체하고 바닥포로만 구성이 된 겁니다. 벽체하고 바닥판으로. 이걸로만 구성된 구조가 바로 벽식 구조가 됩니다. 벽식 구조. 그러면 이 벽식 구조는 라멘 구조보다, 이 라멘 구조라는 것은 이걸 라멘 구조의 강성골조라고 하는데, 원래 라멘이라는 것이 독일어로 철근 콘크리트라는 의미입니다. 철근 콘크리트라는 의인데, 보통 라멘 구조가 골조 구조라고 하죠. 강성골조. 그래서 골조 구조라고도 칭하는데, 얘는 기둥하고 바닥판으로 구성된 강한 절정 구조죠. 이것을 보통 라멘 구조라고 해요. 라멘 구조. 그래서 라멘 구조는 보통 이 기둥보와 같은, 그래서 이걸 보통 틀구조라고도 하고, 틀구조. 이렇게 취하고, 골조, 강성골조 또는 골조구조 이렇게 취합니다. 이런 게 때문에. 그래서 얘는, 선의 개념, 이 선부재, 이 기둥이나 보와 같은 선부재가 사용된 반면에, 자, 이 벽식 구조는 이거죠. 벽체나 바닥판은 큰 판의 면의 개념이죠. 그래서 이 면부재 또는 판부재라고도 칭합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바로 벽식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벽식 구조는 우리가 알아두실 때, 자, 이 벽이, 전단벽, 이 벽이 모든 하중을 다 받아줍니다. 그러면 이 벽 개념이, 자, 이런 수평 하중, 행력, 수평 하중이나 이런 건물의 하중을 다 부담하는 거야. 건물의 하중을 부담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벽식 구조의 원리죠. 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벽이 그래서 전단벽입니다. 행력이 왔을 때 이 전단벽이 모든 것을 담당해 주는 구조가 바로 됩니다. 그런데 이 벽식 구조의 장점은 무엇인가? 보가 설계 안 되니까 청 높이는 낮출 수가 있습니다. 이 벽식 구조의 장점 개념은 바로 이것이 됩니다. 자, 이 청 높이, 청고를 낮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청고는. 요거는 이제 낮출 수가 있는데, 자, 그리고 장점으로서 이 벽식 구조가 바로 얘가 행력에 강해요. 전단벽을, 철근콩 내진벽을 설치하니까 행력에는 강해요. 행력 저항에는 유효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점이 어떤 단점을 가져오는가 하면 이 벽식 구조의 단점적인 측면은 이런 단점을 가져옵니다. 벽식 구조가 가는 단점, 이 철근콩의 전단벽을 설치한 거에 이 공간의 가변성이 없습니다.
공간의 가변성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체가 바닥판도 철근 콘크리트고 벽체도 철근 콘에 진동이 잘 생겨요. 이런 층간소음이 좀 커져요. 층간소음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어떤 문제점이 되는가 하면 바닥판 두께를 굉장히 두껍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닥판 두께를 뭐 21cm까지 설계하라고 하는데 굉장히 두꺼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판 구조. 자, 이 절판 구조는 판을 접어준 형태를 우리가 절판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분들은 뭐 저거 기억하시면 돼요. 옛날에, 종이로 무엇을 했는가? 부채를 접었습니다. 부채를 접으니까 강도가 세졌죠. 판을 접어준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판을 갖다 절판, 이런 식으로 접은 형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형태도 있어요. 절판. 판을 접어주는. 그럼 보통 이걸 많이 씁니다. 이 절판 형태. 자, 그래서 이 절판 구조는 얇은 평판을 구부리나 접어서 기하학적 패턴을 만든 거죠. 이것을 절판 구조라고 칭합니다. 그럼 보통 판은 접게 되면 일반적인 것보다는 많은 무엇이다? 강도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직접적인 측면이 이거죠. 자, 이렇게 되면, 자, 축 처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번만 접어줘도 많은 이런 형태를 접게 되면 많은 안 처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절판 구조의 원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거기 예도 해놨네요. 철골 데크 플레이트도 이 구조를 이용해요. 보통 데크 플레이트가, 자, 이 강판 철판을 골 모양으로 접어오는 철판이죠. 골 모양으로 이 철판을 갖다가 철판 재료인데, 골 모양의 철판 재료가 데크 플레이트인데, 철골 구조에서 여기에다가 바닥판을 갖다가 공사하기 위해서, 슬래브를 공사하기 위해서 밑에 이 골 모양의 철판을 대놓고 이대 치죠. 그럼 얘가 그 부집 역할을 하면서도 이렇게 판을 접어준 형태가 되다 보니까 힘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절판 구조라고 칭합니다. 간략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각 구조의 이제 장단점적인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구조의 장단점적인 측면에서는 제일 먼저 각 구조의 이제 장단점적인 측면.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목구조, 나무 구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무 구조. 자, 나무 구조는, 자, 목재로 하다 보니까 이음이나 보통 맞춤에 의해서 접합을 하죠. 이음 맞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나무 구조는 이 접합 방법에, 이음 내지 맞춤을 합니다. 이음이나 맞춤을 통해서 우리가 하게 되는데, 이음은 제 길이 방향으로 접합하는 것을 보통 이음이라 하죠. 이런 형태. 제 길이 방향으로 부재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다 다른 것을 대고 이렇게 판을 이제 대어주고 이렇게 조립을 했다. 그러면 이런 형태는 이음이라 하죠. 맞춤이란 것은 일반적 일정한 각도로 이렇게 하는 거. 옛날에 의자나 차고치 구멍을 파서 끼워 넣는 형태. 이런 형태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하는 것은 맞춤이라 하고요. 제 길이 방향으로 접합하는 것을 보통 이음이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이제 다른 철물 가지고 여기에다 보강을 해요. 여기에다가 꺽쇠나 철판 가지고 철물로 이 보강해서 우리가 하게 되는데 이것을 보통 이음과 맞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자, 이 목재의 전단 접합이, 나무 구조의 전단 접합이 두벨 접합이라는 것이에요. 가락지 모양의 형태를 넣어서 이런 두벨 접합법이 대표적인 전단 접합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간략히만 알아두십시오. 장단점은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장단점은 정리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목구조의 단점은 하재에 취약하죠? 쓰기 쉽습니다. 특히 요새 흰개미들에 의해서 목구조가 많이 파손되고 있죠? 그런 문제가 심각할 겁니다. 그런 개념 간단히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벽돌 구조가 나오는데, 벽돌 구조는 벽돌 가지고 하죠. 붉은 벽돌, 시멘트 벽돌, 이런, 벽돌 가지고 쌓은 것이 이제 벽돌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벽돌 구조는 내구 내하적인 측면은 되는데, 바람이나 지진과 같은 행력에는 수평하 중에는 우리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벽돌 구조는 단순 조적을 하게 되면 2층까지 보통 구조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벽돌 구조에. 벽돌 구조나 이런 블록 구조는 이거는 단순 조적하면요. 단순 조적할 때는 2층 이하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고층은 지을 수가 없는 것이 행력에 취약하기 때문에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벽돌은 균열이 잘 발생하죠. 균열 발생이 쉽다는 거. 자, 그리고 블록 구조가 나오겠습니다. 블록 구조. 자, 이 블록 구조는 이 블록 구조로 세 번째 보시면 이 블록 구조. 자, 이 블록 구조적인 측면은 우리가 봐두실 때 블록 구조는 보통 블록은 여러분들이 많이 최근에 신세대는 못 봤을까봐 간단히 한번 그리면, 자, 이렇게 된 거죠. 우리나라는 BI형 상공블록 형태가 많이 사용되는데, 이렇게 공공부를 만들어서 생긴 것이 블록 구조죠. 블록 구조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수평력엔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조적식 구조니까 간단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돌 구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다섯 번째 나오죠. RC조죠. 철근 콘크리트 구조, RC조입니다. 레인포스트 콘크리트, RC조. RC조에 대해서. RC조는 지금 가장 많죠? 내진, 내하, 내구, 다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 RC조는 자체 중량, 자중이 무거운 단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공사 기간이 굉장히 길고요. 철거 해체가 어려운 것이 RC조 구조의 특징이죠. 그 다음에 SRC조는 주요 뼈대는 SRC조 하기 전에 먼저 여섯 번째 철골 구조. 자, 이 철골 구조는 철골 H형강이나 I형강 이걸 이용해서 집을 짓는 것이 바로 철골 구조죠. 근데 이제 철골 구조는 자,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얘는 단점이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죠. 철골 구조의 단점은 자체적으로는 비내하 구조라는 거죠. 비내하적이라는 점하고, 그리고 얘는 가늘고 길다 보니까 이 자굴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 자굴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녹슬기 쉽다는 거.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죠.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내하적이니까 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하 피복이 필요하다는 거. 내하 피복을 해줘야 되죠. 내하 피복은 습식공법도 있고 근식공법, 합성공법 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서 이 내하 피복적인 측면이 있고, 이거는 이제 철골에 가서 세부적인 건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자굴이 발생되니까 이제 자굴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히 보혜에서는 외부의 자굴을 방지해서 이런 스티퍼너 같은 걸 사용하고 있죠. 스티퍼너나 등등 이런 목적을 사용하고 있죠. 녹슬기 쉬우니까 나중에 저겁니다. 녹막이 칠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해주고 있는 겁니다. 간단히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넘겨보시면, 자, 7번에 보시면 철골, 철근, 콘크리트, SRC가 나오죠. SRC. 그러면 이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자, 이 뼈대는 철골로 짜고, 이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 자, 철근 콘크리트, 레인포스 콘크리트 구조에 추가된 게 철골이죠. 자, 이 주뼈대 골조, 기둥이나 볼을 갖다가 뭘로 조립을 한다? 철골로 조립을 하는 거야. 요걸로 철골로 조립해놓고 거기다가 이제 철근 배건해서 콘크리트 탓을 해주는 것을 철골, 철근 콘크리트. 그래서 SRC조라고 하죠. SRC 구조.
자, 구조라고 칭하는데, 그러면 이 철골-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철골의 단점이 내화성이 떨어지는 비내화적이죠. 그것을 갖다가 보강이 됐을 겁니다. 보강이 되는데, 자, 문제가, 자, 얘도 콘크리트를 타설 하다 보니까 자중은 무거운 것이 특징입니다. 자중은 무거워요. 무겁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내화성이 부족한 것을 뭡니까? 내화 피복을 해주면서 우리가 목적되죠. 그래서 이제 이 철골-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이제 단점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점적인 측면. 자, 이때 자, 얘는 이제 자중은 다 무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공사 기간이 깁니다. 이거는 철근 콘크리트보다 공사 기간이 좀 더 길어집니다. 자, 철구를 설치해 놓고, 그 다음에 철근 배건해가, 그 부집 설치해가 콘크리트 탓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콘크리트 부어 넣는 것도 더 어려워집니다. 철근 콘크리트보다. 그래서, 자, 이건 공사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준 잡아 두시고요. 그래서 이거는 특징상 보시고, 그러면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내진대요. 지진에 강하고 내화도 되고 내구 다 됩니다. 내구적입니다. 모든 구조에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가장 강력한 구조체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고층 건물이나 이런 데 많이 쓰죠. 대규모 고층이나 이런 대규모 건물에 많이 씁니다. 그래서 종로에 보면, 종각 주변에 보면 최근에 건물 지면 전부 다 이걸로 지금 짓고 있습니다. 뭐 지금 학습하는 분들 한번 가보시면 꽤 건물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거의 짓고 있습니다. 뭐 40층, 50층 그래 종로에 많이 짓고 있더라고요. 이거 형태로 많이 짓고 있습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근데 시공은 어떻게? 복잡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장점적인 측면이 되겠죠. 장점적인 측면이 될 거고. 근데 이제 단점에 이거 시공이 복잡습니다. 시공이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철골 배건해 놓은 상태에다가 그 부집 설치해가 거기다가 막 콘크리트 다져 넣으라니까요. 아이고 머리 아픕니다. 시공이 복잡해요. 복잡하니까 공사 기간은 어떻게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철골도 써죠. H빔 아이언강 써죠. 그리고 철근 써죠. 콘크리트 넣죠. 비용 비쌀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비용은 비쌉니다. 비용이 싸지 않습니다. 비싼 건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건물에 아파트도 간혹 가다가 이 철근 콘크리트를 주시면 특히 저런 데 많이 주죠. 주상복합 건물 이런 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가가 조금 비싸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네. 분양가가 상승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 그 구성 부분이 나오는데 뭐 중요 구성부 이런 부분은 우리 건축직에서 이런 공무원 시험에 이런 건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주의할 점은 이겁니다. 주요 구성부 부분은 이 부분을 조금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이제 창호에 대해서만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창호 개념인데 창호에서 보시면 창하고 자 문이 나오는데 창하고 문. 창은 자 이런 채광이나 한기입니다. 채광, 한기 이 통풍을 목적으로 하는 거야. 통풍을 목적으로 하는 게 창입니다. 목적으로 하는 게 창입니다. 그 문은 이런 사람이나 이런 물건, 가구 같은 물건 등의 반출입에 사용되는 게 도화 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창은 윈도우고 자 문은 도화의 개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윈도우 도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 도서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설계 도서에서 이렇게 위에는 항열 표시 숫자 써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 WD다 이렇게 하면 자 여기 D에 쓰는 기호가 바로 이 창호를 구분하는 게 창이야 문이야 이걸 쓰는 겁니다. 그러면 창이면 윈도우의 약자 W를 쓰고요. 문이면 도화의 약자 D를 쓴 거예요. 그리고 앞에는 재료를 나타내는 겁니다. 재료를 나타내고 있어요. 재료가 무엇이냐? 그러면 목재면 우드의 약자 W를 쓰는 거예요. W.
그리고 만약에 철제였다, 스틸이었다. 철제, 스틸의 약자 S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스테인리스는 SS, 그러면 알루미늄은 A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는 재료를 나타내고요. 뒤에는 창이냐 문이냐를 나타내고, 그리고 이게 그 건물에서 창호의 항열 번호입니다. 제일 큰 거, 작은 거 순서로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골 나오죠. 창호와 출입구 등의 통틀어서 이제 문골, 개구부. 그래서 창과 문을 다 합쳐서 창호 또는 개구부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 채광이나 이런 한기 사람 출입을 목적으로 벽을 치지 않고 뚫는 이제 창이나 문을 다 합쳐서 개구부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